정말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논란의 소지가 큰 발언으로 인해서 강의장은 혼란스러운데요. 과연 무슨 일이 생겼는지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날을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청바지에 티셔츠 차림으로 강의실 뒷자리에 앉아있던 저는 무심코 칠판을 쳐다봤습니다. 아시아 경제 발전 모델 세미나라고 쓰여 있었죠. 평소와 다름없는 수요일 오후 세미나였습니다. 다카하시 교수가 단상에 섰습니다. 도쿄 경제학부 교수라고 소개받은 그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강의실을 훑어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 경제는 일본 덕분에 성장했습니다. 순간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죠. 다카하시 교수의 목소리가 다시 강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1960년대부터 1970년대 한국이 급속도로 발전한 것은 일본이 제공한 자본과 기술 덕분입니다. 한국의 경제 기적은 일본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인 저는 할아버지로부터 일제 강점기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다카하시 교수의 주장이 옳지 않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죠. 하지만 그 순간에는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다카하시 교수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파워포인트 화면을 넘겼습니다. 그래프와 숫자들이 화면에 나타났죠. 보십시오. 1965년 한일 기본조약 체결 이후 한국 경제가 급성장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일본이 제공한 경제 협력, 자금 기술 이전 산업 모델이 한국 경제의 토대가 된 겁니다. 강의실 앞쪽에 앉아있던 존 밀러 교수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MIT 출신의 저명한 경제학자인 밀러 교수는 팔짱을 끼고 다카하시 교수의 발표를 주시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뭔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게 보였습니다. 다카하시 교수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현대 삼성 포스코와 같은 한국의 대표 기업들 이들은 모두 일본 기업의 모델을 본떠 성장했습니다. 일본의 미쓰비시 도요타, 신일본 제철의 성공 사례를 한국이 그대로 따라한 겁니다. 강의실 안에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한국계 학생인 저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죠. 다카하시 교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반박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한국 경제는 일본의 성공적인 모델을 복제한 결과물입니다. 이것이 제 연구의 핵심 결론입니다. 다카하시 교수는 말을 마치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밀러 교수가 천천히 손을 들었죠. 다카하시 교수의 얼굴에 긴장감이 스쳤습니다. 저는 밀러 교수가 어떤 질문을 할지 기대하며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이제 반격이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밀러 교수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강의실 전체가 그의 다음 말을 기다리는 듯 조용해졌죠. 존경받는 경제학자인 밀러 교수의 날카로운 질문은 언제나 세미나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다카하시 교수님 흥미로운 발표 감사합니다. 밀러 교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날카로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왜 북한은 발전하지 않았을까요? 순간 강의실에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갔죠. 정말 명쾌한 질문이었습니다. 같은 민족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했지만 북한과 한국의 경제적 차이는 하늘과 땅이었으니까요. 다카하시 교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여러 정치적 이유 때문이죠. 북한은 공산주의 체제를 선택했고 국제사회와 단절된 길을 걸었습니다. 밀러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맞습니다. 체제의 차이가 있었죠. 하지만 제 질문의 핵심은 이겁니다. 만약 한국의 경제 발전이 일본 덕분이라면 왜 같은 민족인 북한은 그 혜택을 받지 못했을까요? 다카하시 교수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북한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거부했고 밀러 교수가 말을 끊었습니다.
다시 말해 한국의 발전은 단순히 일본의 도움 때문이 아니라 한국인들이 선택한 체제와 정책, 그리고 한국인들의 노력 때문이라는 것 아닐까요? 강의실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밀러 교수의 논리에 완전히 동의했기 때문이죠. 다카하시 교수의 주장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카하시 교수는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물론 한국인들의 노력도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제 연구의 핵심은 일본이 제공한 산업 모델과 기술 지원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밀러 교수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되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른 나라들, 예를 들어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일본의 도움을 받고도 한국처럼 발전하지 못했을까요? 다시 한번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다카하시 교수의 이마에 땀이 맺혔죠. 그는 서류를 뒤적이며 시간을 벌려는 듯 했습니다. 각 국가마다 상황이 달랐습니다. 문화적 차이, 정치적 안정성. 밀러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의문으로 가득했습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결국 한국의 성공은 일본의 도움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저는 손을 들어 발언 기회를 요청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이제는 제가 말해야 할 때라고 느꼈습니다. 세미나 진행자가 저를 가리키며 마이클, 박 씨 질문이 있으신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고 모든 시선이 저에게 향했습니다. 특히 다카하시 교수의 날카로운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름은 마이클 박입니다. 먼저 다카하시 교수님의 발표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이 빠져 있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꽂혔죠. 다카하시 교수는 안경을 고쳤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도왔다는 건 큰 오해입니다. 오히려 역사적으로 보면 일본은 한국의 경제 자립을 방해했어요. 강의실에서 작은 탄성이 들렸습니다. 다카하시 교수의 눈이 커졌고 밀러 교수는 관심 있게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먼저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은 한국의 자원을 착취했습니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5년 동안 일본은 한국의 금, 쌀 광물 자원을 강제로 수탈했죠. 한국인들은 자신의 땅에서 소작농으로 전락했고 산업 기반을 구축할 기회를 박탈당했습니다. 다카하시 교수가 입을 열려 했지만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둘째 해방 이후에도 일본은 한국의 첨단 기술 이전을 의도적으로 제한했습니다. 1965년 한일 협정 당시 일본이 제공한 것은 대부분 구식 기술이었고 실질적인 기술 이전보다는 차관 형태의 빚이었습니다. 이 돈의 상당 부분이 인프라 건설에 사용되었고 그 공사를 일본 기업들이 맡았죠. 결국 돈은 다시 일본으로 흘러갔습니다. 강의실이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관심을 보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셋째, 1980년대 한국이 반도체 산업을 발전시키려 할 때 일본은 핵심 부품과 소재 수출을 제한했습니다. 한국이 자신들의 경쟁자가 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죠. 삼성이 D램 개발에 성공했을 때 일본은 한국을 기술 도둑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한국 엔지니어들이 밤낮 없이 연구한 결과였죠. 다카하시 교수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는 펜을 손가락으로 돌리며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의 경제 발전이 한국인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1950년대 한국 전쟁 후 폐허에서 시작해 한국인들은 하루 16시간씩 일했습니다. 부모 세대는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고 그 결과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열과 인적 자원을 갖추게 되었죠. 밀러 교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에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저는 더욱 자신감을 얻고 마지막 일격을 준비했습니다. 다카하시 교수님, 만약 일본이 정말 한국 경제 발전의 주역이었다면 왜 일본은 한국이 자동차, 조선전자, 반도체 산업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는 것을 항상 방해했을까요?
왜 지금도 핵심 소재 수출을 제한하려 할까요? 이것이 도움의 형태입니까? 강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다카하시 교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자료를 정리하더니 마이크를 가까이 당겼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마이클 박 씨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민족주의에 기반한 주장보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봐야 합니다. 다카하시 교수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그래프와 표가 나타났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국의 산업 구조는 일본의 발전 모델과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그는 천천히 강의실을 둘러보며 자신감 있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결국 일본식 산업 모델을 따라하지 않았습니까? 삼성, 현대, LG 등 한국 기업들의 구조를 보십시오. 이들은 모두 미쓰비시, 도요타, 파나소닉 같은 일본 기업들의 조직 구조와 경영 방식을 벤치마킹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다카하시 교수의 주장에는 반박할 점이 많았기 때문이죠.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 한국이 일본의 기술을 모방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다카하시 교수는 이제 완전히 공격적인 태도로 변했습니다. 초기 현대 자동차의 모델들은 미쓰비시 차량의 기술을 기반으로 했으며 삼성전자의 초기 제품들도 일본 전자제품의 역설계를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강의실 안에서 학생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다카하시 교수의 주장이 일리 있게 들리는 듯했죠.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한국이 초기에 일본 기술을 학습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제가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다카하시 교수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한국의 철강 산업을 보십시오. 포스코는 신일본제철의 기술 자문을 받아 설립되었습니다. 한국의 조선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 현대 중공업의 조선소 설계와 건설에 일본 기술자들이 참여했죠. 다카하시 교수는 이제 완전히 공세에 나섰습니다. 한국의 경제 발전이 한국인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토대에는 일본의 기술과 경험이 있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다카하시 교수의 주장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어 보였고 다른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됐습니다. 그때 밀러 교수가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향했죠. 밀러 교수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카하시 교수님, 흥미로운 관점입니다. 하지만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려도 될까요? 다카하시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약간의 경계심이 보였습니다. 밀러 교수의 질문이 강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일본 경제는 1990년대 이후 정체되었고 한국은 계속해서 성장했을까요? 강의실에 다시 한번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다카하시 교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죠. 저는 희망의 불씨를 느꼈습니다. 밀러 교수의 날카로운 질문이 다카하시 교수의 논리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밀러 교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강의실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다카하시 교수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다카하시 교수님, 한국이 일본의 산업 모델을 참고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왜 일본 경제는 1990년대 이후 잃어버린 30년을 겪고 있는 반면 한국은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을까요? 강의실 전체가 그의 질문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밀러 교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날카로움이 느껴졌죠. 만약 한국이 단순히 일본 모델을 복제했다면 한국도 같은 문제를 겪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밀러 교수는 자신의 노트북을 열고 프로젝터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는 일본과 한국의 GDP 성장률 비교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제가 MIT에서 진행한 연구 데이터입니다. 1990년대 이후 일본의 경제 성장률은 평균 1% 미만이었던 반면 한국은 평균 4.5%의 성장률을 유지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모방의 결과일까요?
다카하시 교수는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몸을 뒤척였습니다. 그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죠. 밀러 교수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일본식 산업 구조를 참고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그대로 따라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자신만의 독창적인 경제 발전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밀러 교수는 화면을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자료가 나왔습니다. 박정희 정부 시절 한국은 철저히 계획된 경제 발전 전략을 실행했습니다. 중화학 공업 육성 수출 주도형 성장 전략. 그리고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는 일본과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죠. 밀러 교수는 핵심을 짚었습니다. 한국은 일본보다 더 과감하게 글로벌 시장에 도전했고 더 빠르게 첨단 산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일본이 기존 산업에 안주할 때 한국은 끊임없이 새로운 분야에 투자했습니다. 다카하시 교수는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그의 자신감이 흔들리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밀러 교수의 데이터와 논리는 강력했기 때문이죠.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의 교육 시스템입니다. 한국은 GDP의 상당 부분을 교육에 투자했고 그 결과 세계 최고 수준의 인적 자원을 확보했습니다. OECD 국가 중 대학 진학률 1위 과학기술 인력 비율 세계 최고 수준. 이것이 단순히 일본을 모방한 결과일까요? 강의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학생들은 밀러 교수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고 다카하시 교수는 점점 더 위축되어 보였습니다. 밀러 교수는 화면을 다시 한번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한국과 일본의 R&D 투자 비율이 나왔습니다. 보시다시피 한국의 GDP 대비 R&D 투자 비율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현재 4.8%로 일본의 3.2%보다 훨씬 높습니다. 한국은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나라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모방자의 태도일까요? 밀러 교수의 질문은 강력했습니다. 다카하시 교수는 답변을 준비하는 듯 했지만 그의 표정에서 자신감이 사라진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손을 들었습니다. 밀러 교수의 분석에 힘을 실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밀러 교수가 저를 가리키며 마이클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네, 밀러 교수님 말씀에 덧붙여 한국 반도체 산업의 사례를 들고 싶습니다. 저는 자신감 있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향했고 특히 다카하시 교수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져 갔습니다. 1980년대 초 일본은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삼성이 D램 시장에 뛰어들었을 때 많은 전문가들은 실패할 것이라고 예측했죠. 일본 기업들은 한국 기업들을 경쟁자로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과감한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당시 삼성전자 이병철 회장은 회사 자산의 대부분을 반도체 개발에 투자했습니다. 한국인들이 피와 땀을 흘린 결과 일본을 뛰어넘어 세계 최고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경제 기적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대한민국이 참 눈부시게 성장한 근현대사를 미국의 유명 대학 강의실에서 소재로 가불론박이 펼쳐진다는 게 그만큼 한국이 발전했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루튜브 김민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